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온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최문정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건데요. 그 첫 번째 슬라이드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그림을 넣었어요. 이거는 골든 룰이라고 그 유엔 뉴욕에 있는 본부에 가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예술 작품들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2009년도에 유엔에 잠깐 있었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작품이 이 작품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뭐 평화인가 전쟁인가 뭐 주로 그런 주제의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앞에 무슨 글씨가 있어서 읽어보니까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라는 그런 글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한 게 인종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한 그 모든 사람들이 뭔가 염원하는 하나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카이스트에서 왔다 그러면은 공학하는 사람인가, 뭐 과학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저희 연구실 소개를 잠깐 할 거고요. 그리고 요즘 이야기하는 디지털 혁명.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과연 이쪽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의 AI,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주제가 각성이니까 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그 하림님께서 너무 멋진 노래로 막 분위기 쫙 기분 좋으셨는데 제가 너무 딱딱하게 막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갑자기 분위기를 깰 수가 있는데 저도 최대한 그 재밌게 이야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이 2009년에 세워졌어요. 카이스트가 아시는 것처럼 그 1970년대에 우리나라 굉장히 그 GDP도 낮고 경제가 어려울 때 좀 잘 살아보세 뭐 이런 국가 중심 R&D로 세워진 학교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엔지니어, 좋은 과학기술을 해서 지금에게는 반도체 이런 그 산업을 이끌어내는 역량을 기르자라고 했는데 그 미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이스트 미션 자체가 이제는 글로벌 가치 창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SDG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과학기술을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저희 연구실은 에이징 앤 테크놀로지 팔러시 랩.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어로는 고령사회 복지기술 정책 실험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카이스트 최초의 고령사회 사회복지 기술 정책을 연구하는 사회 실험실인데요. 사실 저는 사회복지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 교수를 하다가 왔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에 간다고 하니까 제 친구들이 카이스트에 사회복지학과가 생겼어? 야 나도 가자. 나도 좀 옮겨볼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좀 큰 도전이었어요. 저는 학부는 이공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과학자가 굉장히 되고 싶어서 실험실 생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꿈꾸면서 이제 그 신약 개발, 사실 당시에는 신약 개발의 BT다, 이제 뭐 바이오테크놀로지다 해서 그 화학을 공부하려고, 생화학을 공부하려고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 가니까 제가 관심 있는 게 그 분자 레벨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자 레벨에 있는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불평등,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복지로 연결이 되고 석사, 박사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여기까지 왔는데요. 근데 뭐 고민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여기에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순간에 갈림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이 컨퍼런스 자체가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돌이켜 보면 저는 많은 갈림길에 있을 때 매 코너에 항상 천사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이어주는. 그리고 돌이켜 보면 이걸 내가 왜 하지 싶은 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결합과 결합이 되고 다시 또 쓰이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뭐 이런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을 떠날 때 그때는 떠난다고 생각해서 내가 다시 뭐 그때 지식을 뭐 쓸 일이 있을까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의 모든 경험은 버릴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 온 지 한 9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사회복지학 박사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 그 중요한 게 과학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발전의 한계가 왔다 보면은 지식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마지막 끝에 가면은 그 1%를 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마지막에 갔을 때 결국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탈출할 수 있는 거는 그 융합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의 새로운 생각들. 그래서 요즘 인문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을 많이 요즘 뽑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은 처음 보는 새로운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막 나오고 또 인구는 변하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사회 정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과연 어떤 질문들을 하고 어떤 답을 얻고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과목들을 보면은 뭐 사회 정의와 과학 기술 이런 아니면 뭐 고령 사회 복지 기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신설한 과목은 요 과목인데요. 이게 measuring unmeasurable things라고 해서 측정할 수 없는 것 측정하기.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특히나 그 프론트 라인에 계시면은 항상 평가하잖아요. 특히 요즘 연말 되면 성과 얼마나 많은 엑셀 파일을 채우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이번 사업 몇 개 했고 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진짜일까?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그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우리는 어쩌면 현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측정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측정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고민에서 저희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잘 측정할 수 있을까? 새로운 척도도 개발하는 그런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마 노인복지 쪽에서도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20대 특히 초반 뭐 이런 학생들한테 뭐 인구 고령화 뭐 장애인 노인 이야기들 하면 학생들이 눈만 껌뻑껌뻑해요. 그나마 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좀 하고 뭐 이 정도라서 공감 갖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게 공감 디자인, 공감 정책, 엠퍼시 디자인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얼마만큼 똑같이 느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달라진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그 누구보다도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 수업을 들으면 학생들이 노화 체험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요 체험복을 입으면 이제 20대가 80대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희 학교 건물인데요. 그 안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백내장하고 녹내장. 그래서 백내장은 이렇게 뿌옇게 보이고요. 녹내장은 주변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몸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허리가 약간 굽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에 장갑 끼었듯이 굉장히 손에 촉감이 무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리가 잘 안 구부려지고 그리고 추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또 필요시에는 저희가 이제 지팡이도 주거든요. 아무래도 노화가 갑자기 된 거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좀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입고서는 기존에 했던 많은 것들을 합니다. 핸드폰 문자 보내기, 뭐 이메일 쓰기, 뭐 화장실 가기, 아니면 이렇게 키오스크에서 ATM 활용하기 등등 이런 것들을 하면은 처음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어떻게든 이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해 막 이렇게 무거운데도 막 꼿꼿하게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나중에 되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태스크 중에 하나가 그 자판기에 가서 음료 하나 뽑아 먹고 오기 이거거든요. 그럼 보통 캔을 못 따기는 해요. 근데 학생들이 이 경험을 하고 나면 나는 자판기가 이렇게 이상한 디자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돈을 하는데 허리를 굉장히 굽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자판기 동전이 나오는 게 조금 위에만 있었어도 사실은 모두가 쓸 수 있는 건데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신기술이 나오면은 그 기술이 과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동안 또 지금도 뭐 메타버스 열풍들이 있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나 비대면 회의, 비대면 소통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면서 저희 연구실도 한동안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제 요즘 메타버스 관련돼서 그 스페셜이라고 요거는 자기 얼굴을 놓으면은 이렇게 3D로 쫙 해갖고서는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서로를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디지털 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많이 있다가 지금 조금 사그라들었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온 것이 아니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랑 2차는 그 과학기술 사학자, 과거를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게 3차 산업혁명이냐 4차 산업혁명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분명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디지털 혁명은 사실 3차 산업혁명에 가깝고요. 4차 산업혁명은 조금 더 물리적인 게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잠시 제가 비디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980년부터 디지털화가 되면서 우리가 사용하던 많은 그 책상 위의 것들이 어떻게 소프트웨어화되고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지를 보여주는 그 영상인데요. 저도 X와 밀레니얼 사이 세대인데 중고등학교 때 졸업식에 항상 영안사전 그리고 한영사전을 두꺼운 걸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도 그 선물을 안 하죠. 예.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서는 인터넷과 웹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디지털화가 될 때 우리가 생각하면은 한영사전이라는 데가 굉장히 유명하면 A라는 회사가 결국 인터넷 세상도 지배하지 않을까 그 사전 분야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다른 스타트업 기업이 나와서 그 시장을 그 디지털 스킬이 있는 업체가 선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각 변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지난 한 20년 동안은 기업들이 해체되고 재정비되고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 전환인데요. 잠시 여기서 보시면 3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디지털화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 위치랑 모든 그 이미지를 다 해서 컴퓨터 안으로 트윈 시스템으로 가져오면 그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그 3차 산업 디지털 안에 있는 게 다시 물리적인 걸로 돌아오면 그게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거 통제가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3D 프린팅이라던가 AI라던가 이게 상호 호환되는 그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게 생각만큼 구현하기가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는 디지털화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디지털화의 시점은 이 연구자들이 참 재미있는 연구를 했는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저장했을 때 과연 아날로그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 어떻게 변했는가를 측정해 본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야망 있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쭉 보면은 파란색이 아날로그 세계고 붉은색이 디지털 세계입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2002년 월드컵, 지금도 다시 월드컵인데요. 2002년을 기점으로 5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2년 그 전후로 직업이 있던 사람들, 은퇴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디지털을 좀 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공공학번 전후 그분들은 이제 대학을 당시에 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뒤에 그리고 한 50대까지만 해도 2002년에 그분들은 디지털을 많이 쓰세요. 근데 이미 2002년에 한 60대 정도 되신 분들은 디지털이 너무 낯설은 거죠. 저는 디지털이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언어에 가까워서 사실 지금 노인분들이 디지털을 어려워하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영어 배워야 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가 어렸을 때는 다 한국어를 썼는데 은퇴하고 세상을 좀 이렇게 나가 보니까 갑자기 다 영어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지털화 자체가 소통의 문화이고 그리고 언어에 가깝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디지털 격차를 보면은 사실은 그 미국에서 무슨 LA에서 한인타운에 사는 것처럼 노인분들이 아날로그 세계에서 그분들만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지털 격차의 현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한국이 조금 특이한 점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은 오래 사는 거는 선진국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에서 GDP가 OECD 국가에 들어올 정도로 높은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그
그 헬스케어랑 이 정도의 메디컬 서비스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장수혁명, 이제 100세 시대. 근데 중요한 건 디지털 혁명이랑 같이 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텐데요. 그래서 기대 수명을 보면은 1970년대는 정말 환갑이 장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 환갑 사진 보면은 정말 온 먼데 있는 친척들이 다 와서 엄청나게 큰 잔치를 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많이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어르신을 중심으로 막 손자들이 많은.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평균 수명이 83.5세거든요. 여성이랑 남성이랑 한 6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차이가 큰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거든요. 남녀 차이가. 근데 83.5세라서 그러면은 과거랑 비교해 보면 2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20년이 더 생긴 거거든요. 하루로 따지면은 거의 5분의 1.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면은 한 4.8시간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60세나 65세에 은퇴하면 20년에서 25년이 더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젊으시니까 더 오래 사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 논문이 얼마 전에 나와서 그 신문을 많이 탔는데요. 그 OECD 35개 선진 그 산업화된 국가를 비교해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오래 사는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 여성이다. 한국 여성은 확 뜁니다. 네. 보통 2위가 프랑스랑 일본인데요. 프랑스랑 일본보다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은 이제 90세가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100세는 더 많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100세 연구가 좀 중요하긴 해요. 그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한국 남성도 오래 살긴 하는데 아주 큰 차이는 안 나요. 2위인 호주랑. 근데 한국 여성은 이만큼 이렇게 크게 오래 살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화되고 사람들은 오래 살고 세상은 변하고 기술은 발달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던 분이 그 글을 하나 썼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저널도 아닌데 그 사이테이션이 이렇게 높았거든요. 근데 그 개념은 뭐냐면, 싱귤레러티는 뭐 싱귤레러티 얘기 많이 하는데 특이점이라고 기술이 한번 엄청난 게 변하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 예를 들어서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고, 여기 아마 핸드폰이 없으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이제는 모두가 다 컴퓨터를 갖고 다니잖아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의 어떤 특이점이 지나게 되면은, 특히 디지털화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네이티브라고 얘기하는데 디지털도 네이티브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알고 체득하고, 뭐 대표적으로 저는 어린 아이가 있는데 저희 아이를 한글을 가르치려고 그 학습지를 시켰어요. 근데 저 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종이 학습지를 시켰습니다. 선생님 오시는. 앉아있질 않는 거예요. 정말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아직도 한글을 모르네. 그래서 막 고민하는데 주변에서 요즘 태블릿으로 하는 구독이 엄청 좋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지도 않고 택배로 이렇게 태블릿으로 오니까 게임처럼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아무한테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혼자서 이렇게 막 발음하면 저쪽에서 막 발음을 다시 들려주고 막 이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 원주민들,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이 아예 일상이 된 사람들, 그리고 저는 아마 미래는 터치 스크린 다음에 뭔가 소통의 그게 나올 것 같거든요. 홀로그램 얘기도 요즘 많이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죠. 근데 그러한 소통의 터치 스크린을 태어날 때 경험한 사람과 나중에 배운 사람들은 이민자. 그래서 영어도 나중에 배우면 악센트가 있잖아요. 이 디지털 이민자들은 좀 악센트가 남았대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글이 조금 길면 프린트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인쇄해서 보고. 웃으시는 이 공감은 뭐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좀 많이 긴 거는 이렇게 좀 한 30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프린트해서 보거든요. 근데 저희 학생들이 프린터기를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요즘은. 저희 학생들이 지금 90년대 중반생이고 요즘은 거의 2000년대생, 학부생들은 2000년대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더 이상 프린터기를 안 사더라고요. 그리고 종이에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고 모든 게 이제 읽는 데 익숙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 이민자의 가장 그 악센트가 제일 심한 사람이 이메일을 보내놓고 확인 전화하시는 분이래요. 이게 갔는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받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는 이 반응이 너무 좋네요. 예.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막 신이 나는데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악센트가 남아 있는 이민자들은 겪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신뢰, 이 너무 낯설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의 사회인 것 같지만은 소통의 세계가 완전히 단절된 아날로그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보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세계겠죠. 그래서 특히나 요즘 노인 문제 관련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커지면서 사실은 식료품조차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백신이라던가 어떤 코로나 관련된 정보를 얻기도 얻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됐을 때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취약계층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어르신들 중에서는 특히나 코로나 초반에 너무 심했을 때 본인이 코로나 걸린 것 같은데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검사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막 2시간씩 그 추운 겨울에 걸으셔서 보건소 앞에서 계속 기다리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많았던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 격차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ICT 기술에 접근, 얼마만큼 인터넷을 집에 있냐 없냐, 구독하고 있냐 아니면 사용할 수 있냐, 활용하고 있냐인데, 결국에서는 사회 자원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인터넷 통해서, 그렇죠? 신청하셔서 오셨죠. 그리고 친구들 통해서도 오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결국에서는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직업도 구하고, 굉장히 흔히 얘기하는 정말 좋은 정보도 얻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서는 접근 역량 활용에 있어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아실 텐데요. 사실상 지금도, 오늘도 사실 기차 파업 아침부터, 그렇죠? 계속 공고가 떠서 했는데, 앱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은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생각하면서 이 앱을 쓰지 않는 사람은 오늘 기차 파업이 돼도 여기에 가서야지 깨닫겠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대전에 굉장히 큰 홍수가 났는데 사망 사고가 딱 한 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새벽 한 3, 4시쯤에 갑자기 폭우가 왔는데 굴다리 밑에 이제 가지 말라고 재난 경보가 문자로 오잖아요. 근데 한 7, 80대 된 어르신이 거길 건너다가 물속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맥도날드 좀 안 먹으면 어때? 어차피 건강에도 안 좋은데 이렇게 햄버거 좀 안 먹으면 어때? 키오스크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즘 굉장히 중요한 생존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인터넷,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격차를 보면은 ITU라고 유엔에서 2번째로 오래된 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항상 설문조사 데이터를 모아요. 그래서 한국도 거기에 속해 있어서 이 데이터를 매년 분석해서 이제 보내는데요. 여기에 디지털 취약계층이라고 카테고리가 몇 개 있거든요. 농어촌 거주자,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고령자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빈곤층. 근데 사실 쭉 올라가곤 있어요. 특히나 ICT 한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유일하게 굉장히 안 주는 게 바로 노인층입니다. 특히나 역량은 일반인을 100%라고 했을 때 53.9%, 그리고 활용은 실제로 얼마큼 쓰냐거든요. 굉장히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재작년인가 냈던 논문인데, 저희는 이제 전자정보 사용이 노인 안에서의 다양성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가 노인하면 65세 이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65세랑 85세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02년 디지털 변환이 일어날 때 내가 몇 살이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미쳐요. 그래서 저희는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베이비 부머랑 그 전에 산업화 세대. 베이비 부머는 1955년에서 63년생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이 산업화 세대인데,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월등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는 전자정보가 뭔지도 알고 사용도 많이 하시고, 반면에 산업화 세대는 인식을 잘 못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평등은 사회적 격차는 베이비 부모에서 더 큽니다. 교육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베이비 부모는 조금 더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몰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과 인구 변화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뭐 다양한 그 비영리 기관에서 오셨는데 특히나 오기 전에 그 다음 세대에서 준비를 너무 잘 해주셔서 어떤 분들이 오신지 통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복지 분야에서 많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잠깐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복지국가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졸업하신 분부터 오래전에 졸업하신 분까지 기억을 더듬으면서 잠깐 복지국가론 개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론 보면은 많이 배우셨죠. 아, 우리나라는 뭐 웰페어 스테이트가 있는데 뭐 북유럽 모델이 있고 뭐 이렇게 자유적인 모델이 있고 우리는 뭐 어디도 아니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지국가 관련돼서 복지국가는 변하고 있고 지금 위기다. 보면은 그 예전에는 한동안 IMF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뭐 발전주의 국가여서 막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조금 좀 잘 살아보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 그 다음 세대는 우리가 이제는 권력을 소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개방하자. 그 다음은 이제 국가의 기능을 좀 확대하자. 복지국가.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의 그 미션이었었는데 그때 한국은 IMF가 딱 터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복지국가로의 전환, 당시에는 복지국가 담론이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래서 TV를 틀면 항상 EBS 같은 데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하면 이렇게 덴마크 뭐 노르웨이 사람들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항상 환한 미소로 하면서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 항상 행복하고 복지국가는 참 멋있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북유럽도 고민이 많죠. 그리고 유럽도 전반적으로 고민이 많고 당시에 과학기술 패권이 미국이 굉장히 강화지고 있고 지금은 뭐 중국과 미국의 어떤 양대로 가면서 굉장히 그 안에서 요즘 기정학 얘기까지 나오고요. 예전에는 지정학으로 항상 저도 한반도의 위기 뭐 해서 한반도란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치한 이것 때문에 어떠한 그 사회 정세적인 게 있나 했는데 요즘은 기정학이라 해서 기술이 결국에서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처럼 경제도 많이 변하고 지난 2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경제 공동체 같은 게 나오고 국가는 어떻게든 내 안의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저도 지메일 쓰고 페이스북하고 뭐 저는 틱톡은 안 합니다. 네. 인스타도 믿고 이번에 트위터는 이제 앨런 머스크가 사면서 트위터에 있던 직원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트위터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한국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데이터는 끊임없이 미국으로 다 미국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으로 굉장히 가고 있어서 앞으로의 가는 미래 사회는 국가의 통제보다 이제는 자본력, 글로벌 자본력이 굉장히 큰 힘을 가져야 할 거다. 그러면서 복지국가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은 자기가 가장 살기 좋은 데를 선택해서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연구 프로젝트를 했는데 워낙 요즘 AI, 컴퓨팅 쪽이 유망하다 보니까 카이스트 듣는 학생들이 1년에 한 700명 정도 입학하는데 1년 지나고 전공을 정하거든요. 근데 거의 절반이 전산학부로 갈 정도로 다 컴퓨팅 쪽으로 가고 사실 졸업하고 나면은 한국 기업도 있지만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저희 같이 연구하는 학생도 아마존으로 들어가면서 추천 시스템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자본가 계급은 상당히 자기한테 세금이 가장 유리한 곳, 자기가 일하기 가장 편한 곳 그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비해서 자본이 약하고 특히나 어떤 신체적인 어떤 조건이 어려우신 분들은 굉장히 그 지역 사회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날로그 세계에서 굉장히 적은 자원에서 소외되면서 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심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처럼 그 경제 상황도 변하고 그리고 기술이 변하게 되니까 결국에서는 복지국가, 우리는 국가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는 합리화. 합리화는 서비스 질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비용 억제를 하자. 그러니까 비용을 좀 더 줄여보자.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항상 이 얘기 들을 거예요. 예산 절감, 예산 절감. 그러면서 하고 있던 프로그램은 다 해야 된다, 그렇죠? 프로그램은 계속 느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든 돼요 또 이런 신기한 이런 합리화의 작용 그 프로세스를 겪고요. 그리고 또 최신화, 우리 새로운 거 해보자. 기존에 못했던 과학기술 중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근데 이러한 것들이 막 담론이 나올 때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2019년에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 나오면서 IT 강국을 넘어서 이제 AI 강국이 돼야 된다.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다. 그래서 경제 효과를 최대 455조까지 하고 삶의 질은 세계 10위권에 가보자. 뭐 이런 국가의 어떤 정책 방향이 있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AI 이야기 담론이 나올 때 사회를 이루는 세 개의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세 개의 구성원이죠. 공공, 정부 섹터, 그리고 기업, 프라이빗 섹터, 사적 영역, 그리고 시빌 소사이티, 시민사회, 난프라핏 이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보통은 AI는 아마존, 뭐 넷플릭스 이런 데서 쓰는 그냥 기업에서 쓰는 굉장히 최첨단이구나. 특히나 코로나 때는 그 AI 기반 취업 면접 혹시 마이다스 해보신 분 있나요? 취업하실 때 이렇게 AI 기반으로 취업 면접 다 해보셨죠? 많이들 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기업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공공 영역까지 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AI가 확장되는 부분은 뭐 다양한 서비스들, 기업에서 하던 서비스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는 공공 영역에 와서 아마 이 콜을 받아보신 분 있을 수 있는데 네이버에서 네이버 콜이라고 해서 그 확진자들한테 보통은 그 질병관리청의 보건소에서 열 나세요 오늘 뭐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뭐 이런 것들을 전화를 사람이 했었는데 이게 자동화되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자동화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케어콜이 이번에 나왔죠. 그래서 사실 한 달 전에 ISG라고 세계 제런 테크놀로지 대회라는 큰 학회가 있었는데요. 그 학회에서도 이 케어콜이 그 쇼케이스를 좀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그 대전에 이사를 가면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게 저희 동네에 있는 종합복지관에서 독거 어르신이랑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드리는 그런 자원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사회복지사분들이 너무 바쁘시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있으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전문이시니까 그쪽으로 집중하고 사실은 뭐 그냥 안부 전환만 할 정도로 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해서 저도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가면은 파일이 있고 이렇게 하나 꺼내서 이제 그분 지난주에 전화 받았나 안 받았나 사실은 조금은 독거사 예방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는 서비스인데 그래서 그거를 저도 꽤 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은 못 가기도 하고 약간 들쑥날쑥하죠. 왜냐면 봉사니까 이게 제가 뭐 항상 가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케어콜이 나오면 케어콜이 인간은 이제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어콜이 정해진 시간에 그분한테 전화를 하는데 근데 그게 안녕하세요. 나는 케어콜입니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어르신 뭐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그러면 먹었지. 그럼 먹으셨다고요? 그런 다음에 메모리로 가서 지난번에 맞아 무릎 아프신 걸 얘기했다. 그 기록이 있으면 무릎 아프신 거는 어때요? 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그거는 네이버에 엄청난 그 CPU와 그 데이터 가동량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기는 해요. 근데 이런 케어콜이 있어서 복지 분야에서도 이제는 AI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혹시라도 정보 섹터에 있는 부분들은 이 아동행복 지원 시스템 많이 잘 아실 텐데요. 이게 정부가 야심차게 그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자 기존에 있던 복지 데이터를 가지고 위험 가정을 추출해내는 그래서 가장 상위에 있는 가정을 추출한 다음에 해당 가정에 이제 사회복지가 직접 가서 방문해서 이제 보는 그런 시스템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신문 기사라던가 내용들은 이런 기술이 이제 시작돼요. 소개하는 거예요. 뭐 이런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지? 이거를 믿어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 나오는 그 기사들이라던가 연구들을 보면은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컴파스라고 이제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과연 다시 범죄를 저지를까 안 저지를까 이거를 추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그 위스콘신에 있는 그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분은 3, 이분은 10이니까 이분은 뭐 형량을 더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참조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알고리즘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가 않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 만일에 제 얼굴을 이제 그 AI가 판독을 해서 제 사진을 모으면 백인 여성보다 훨씬 더 정확률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동양인 여성은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정교화되고 정확해지는데 그 바이어스, 그러니까 불평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 자체가 불평등하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니까 결국에서는 그 다크 스킨, 그러니까 흑인한테 훨씬 더 불리한 방식으로 그 점수가 매겨진다라는 것을 비영리 언론인 프로퍼블리카가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면서 이게 사회화 이슈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아동학대 예측 알고리즘도 뉴욕타임즈에서 굉장히 크게 알고리즘이 정말 위험에 처한 아이를 그 예측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근데 미국의 아동학대 예측 시스템은 한국 거랑 좀 달라요. 한국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 뭐 예방 접종을 안 했다거나, 뭐 물이 단수가 됐다거나, 한부모 가정이라던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는 사실 미국에서는 신고하는 문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찰에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하니까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얼마나 심각할지 과연 방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전화 받는 그 담당자가 이제 사회복지계 담당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낸 아이디어는 데이터가 바닥에 깔려 있다가 전화가 딱 뜨면은 그 전화한 가정 대상자의 정보가 확 올라오면서 이거를 등급화하는 거예요. 위험도가 10입니다. 빨간색. 그럼 이제는 가서 봐야 됩니다. 아니면 뭐 굉장히 낮네요. 안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분류하는 건데 생각해 보면 뭐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개발할 때는 그냥 스타트업 기업이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몇 개 주에서 이미 시작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 전혀 알고리즘을 개방을 안 했죠. 이거는 우리 기업의 자산이고 비밀이다. 그래서 절대 알려줄 수 없다. 근데 이거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또 바이어스 데이터. 왜냐하면 조금 더 그 이민자라던가 유색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더 리포트하는 경향이 있고 더 부정확하다라는 그 결과 자꾸 제기가 되니까 결국에서는 난프라핏 비영리 단체에서 서로 연합을 해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랑 비영리 기구가 서로 연결해서 그 특히나 이제 지자체가 같이 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완전히 개방하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함수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공청회도 계속 하면서 편향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점검을, 그러니까 건강검진처럼 우리 알고리즘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계속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네, 이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적 영역, 뭐 넷플릭스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추천해주는 이런 영역에서 사용될 때랑 공적 영역은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사적 영역에서는 나는 소비자로서 내가 돈을 내고 뭐 쓰기 싫으면 안 쓸 수 있는데 공적 영역에서는 우리가 시민이잖아요. 저도 아마 데이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정부 데이터에. 아까 얘기한 저 위기 아동 행복 지원센터라든가 위기 가정을 뭐 파악할 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데이터 안에 있고 통제력을 잃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독과점에 위치해 있고 이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질문을 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가 공공 영역에 도입이 될 때는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에게 맡겨져서 굉장히 불안정했던 서비스를 그리고 아주 주된 기능은 아니었던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위험한 거는 인간의 판단보다 인공지능이 더 낫다라는 그 근거가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누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 부분이라고 공공 부분에선. 그리고 사회 편견과 불평등이 좀 더 강화되는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 불평등을 낳게 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공공 영역에서는 효율성과 합리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점점 더 확대가 돼서 이 표는 인공지능이 어떤 분야에 그 활용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재난을 준비하거나 대응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 뭐 사실 저희도 그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방문 간호사 고도화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문 간호사 선생님이 아침에 이제 오늘 8가정을 방문해야 되는데 최적의 동선을 짜주기도 하고 그 앱이, 그리고서는 어느 가정을 먼저 가야 되고 뭐 이런 연구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업무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주는데, 과연 이런 거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거기서 그 제기되는 질문은 이제 사회가 AI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리고 그 윤리적인 이슈들, 차별의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비영리 기관에서 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각성인데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한국 사회가 이제는 경제적인 거 항상 경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정도 OECD 국가고 GDP가 이 정도 높으면 다음에 선진국으로 가려면 저는 비영리 기구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영리 기관이 정말로 살아있고 생명력을 가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이 정말로, 저는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 안 하고, 돈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은 아니거든요. 국가의 품격이란 거는 사회에서 가장 약자가 어떻게 취급받느냐가 그 국가의 품격을 결정을 하는데요. 저는 그 면에 있어서 그 시민사회, 특히나 비영리 기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부작용이 한국에서는 기사가 거의 안 나서 이루다가 하나였는데, 이루다는 10대들이 너무 이상한 그 채팅이 되니까 그걸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리다가 그 언론에 나온 거고요. 한국에서는 AI가 굉장히 숨 쉬는 것처럼 많이 사용되는데 거의 차별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도가 하나도 안 났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의 전문적인 비영리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응해서, 정부에 대응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영리는 대체 어디 있는지, 이쪽 분야에서. 왜냐하면 지금 세계의 축인데 그 나라가 그 사회가 건강하려면 이 세계의 축이 단단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과학기술의 파도 속에서 비영리 기관이 어떻게 보면 조금 주춤하고 있어서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서는 사적 영역에서 AI가 적용될 때처럼 복지 부분에서 효율화, 조금 불평등해도 괜찮아, 그건 참을만해, 우리는 써야 돼, 이런 논리들이 계속 올 거거든요. 그래서 비영리 기관에 있는 분들도 테크놀로지 리터러시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대표적인 그 비영리 기관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 와치라고, 전 세계에 있는 알고리즘이 사용된, 특히나 공공영역에 사용되는 거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그 휴먼 라이트 와치처럼, 그러니까 인권 감시단처럼 알고리즘 감시단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문과 이과의 논리 속에 나는 뼛속까지 문과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 조금만 하면 훨씬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우리 사회의 체인지 에이전트로 내가 변화의 주역이 되겠다라는 조금 더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 공동 디자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본인의 업무, 내가 매일 하는 업무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신기술이 들어가면 수동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거니까 그냥 써야지라는 게 아니라, 이거 누가 개발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할 때 정말 식품도 하나 보면 이게 원산지 보잖아요. 근데 알고리즘 이거 원산지가 누구지? 이거 약간 그 식품 보듯이 이건 누가 개발한 거지? 이거 바이어스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써야 되나? 좀 더 다른 알고리즘 쓰면 안 되나? 뭐 이런 것들에 자각할 수 있는, 좀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사회 취약계층은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디자인하는 모든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그 알고리즘 적용돼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분들이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인의식, 기술에 대한 주인의식,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사용자가 아니라 이 기술을 내가 디자인하는 것부터 참여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활동해 주시면 정말 저는 10년, 20년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